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의 목소리가 식탁에 흘렀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출장이라 토요일에 올 거야.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출장이라고 말한 것뿐인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텔은 어디로 가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국에 숟가락을 담그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서울 지호텔.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남편의 출장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꺼내 입던 셔츠를 신중하게 지켜보더니 가장 깔끔해 보이는 하늘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넥타이도 색상을 신중하게 고르고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신경 썼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그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남편은 평소와 달리 향수를 목과 손목에 듬뿍 뿌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에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했지만 제 입술은 긴장으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몰래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넥타이 매무새를 다시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아직 덜 자란 머리카락은 여전히 얇고 부스스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결혼사진이 걸려있는 거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환하게 웃던 우리의 모습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행복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오늘은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 지호텔로 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택시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농가 밭이 도시의 회색 건물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출장일 뿐이지 않냐고 괜한 의심 거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초기, 다행, 이런 말과는 무색하게 1년간의 투병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거치는 동안 죽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자신의 가구 사업체도 소홀히 하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밤새 병실에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올 때도 괜찮아, 더 예뻐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생기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얇고 부스스해지고 피부는 거칠어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영향으로 폐경도 일찍 찾아왔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처럼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최근 변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안 하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밥을 참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욕이 없다며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먹냐고 물어보면 살 빼야 예뻐 보이지라며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향수를 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강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보는데 오랜 시간 보냈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문자가 오면 제 눈치를 보면서 화면을 가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희는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린 걸 보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가 걸렸어?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서 그래. 요즘 보안이 중요하잖아.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누군가와 베란다에서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어 누구길래 그렇게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일 때문에 거래처랑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야근과 출장. 30년간 사업을 하면서도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밤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너무 피곤해 보였고 대화도 없이 샤워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암 투병으로 제 몸은 변했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예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보다 더 젊고 예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남편 회사에 새로운 젊은 비서가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 여자. 아마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달 이천시 가구협회 행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습니다. 남편이 가구협회 30주년이라 꼭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행사장은 이천의 큰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그 비서,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화사한 미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남편 곁을 항상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사장님 아내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맞아 내 아내야 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새로운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행사 내내 그녀는 남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서류를 건네고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녀와 50대 후반의 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젊고 예쁘네. 남편은 무심한 듯 그래, 일을 잘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도 종종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민정 씨 덕분에 거래처 관리가 훨씬 편해졌어. 이번에 비서를 정말 잘 뽑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친구 영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몇 주 전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영희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유부남도 가리지 않는데 특히 성공한 사업가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 조심해.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웃는 척 했지만 속은 찢어졌습니다. 영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영희의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지 호텔이 가까워짐에 따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눈으로 남편의 불륜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호텔에 도착한 저는 로비 구석 조용한 소파에 앉아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에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뭐 하는 짓이지 싶었지만 그보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비서와 남편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면 가뜩이나 암투병으로 약해진 제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호텔 회전문으로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비서 민정이 로비로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데스크 직원과 말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뒤를 도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소파에 기대어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해, 정수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변을 살폈지만 비서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곳에 있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비에서 힘겹게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자 제가 너무 처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고 호텔 로비에 앉아 있다가 쓰러질 뻔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답답한 제 가슴을 손으로 치기 시작하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은 비서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암투병 시절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지? 창밖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눈길을 주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함께한 남편, 2아이의 아버지, 투병 시절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그 사람의 바람. 자꾸 그럴 리 없다며 내가 오해한 거라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다음에는 꼭 현장에서 잡아 복수할 거야. 그래, 이혼을 원하면 해주겠어. 하지만 나도 그냥 당할 수 없지. 탈진한 몸을 택시 좌석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핸드백은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사업 통장, 현재 살고 있는 집, 가구 공장, 그리고 몇 년 전 투자했다던 아파트, 휴대폰을 꺼내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 그러다 갑자기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 함께 아이들을 키운 시간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위로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다시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상황에서 제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비서가 함께 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었죠. 그 비서와 함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 모습을 숨겨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 핸드폰을 보는 모습, 통화하는 모습, 모든 걸 의심하면서 봐야 하는 것. 그리고 밤마다 이혼 소송 준비, 위자료 등을 검색하며 잠이 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던 남편이 다시 출장을 언급했습니다. 내일 출장이라 다음날 올 거야. 그 말에 제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 사업이 너무 바쁜가 봐. 호텔은 그때 거기. 남편은 국에 숟가락을 담그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응, 알잖아. 우리 회사 출장 가면 지호텔에서 묵는 거. 가슴이 조여왔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현장을 잡고 말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저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차 시동을 걸고 떠나자마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앞서가는 검은색 제네시스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요. 택시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제가 이제는 남편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 남편의 차는 예상대로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이상했습니다. 지호텔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차가 꺾여 들어갔습니다. 제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차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남편의 차가 대형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형 병원? 여긴 왜?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탑승했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숫자를 봤습니다. 7층. 병원 안내데스크 주변을 혼란스럽게 둘러보다가 벽에 붙은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각 층에 진료 과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7층. 암센터. 종양내과. 제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암센터라니. 남편이 왜 거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기증이 느껴졌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암센터 종양내과라는 큰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때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아닌 남편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근처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모습, 창백한 안색,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슬픈 눈빛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곧 간호사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호명됐고 남편은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예의와 품위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남편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료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의자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의사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책상 위에는 CT 스캔이라고 적힌 봉투와 X-레이 필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이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밖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비상계단 앞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개월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라고요? 말기라고요? 불륜을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고민 많이 했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당신 유방암 나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 고통과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암으로 투병할 때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 준호와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욕심이겠지만 죽을 때까지 가족과 웃는 모습으로 지내고 싶었어. 특히 당신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건 불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진 건 암 때문이었고, 향수를 뿌린 건 병원 냄새를 가리기 위한 거였고, 야근과 출장이 많아진 건 잦아진 병원 진료 때문이었고, 핸드폰 메시지를 가리거나 몰래 통화를 하는 것도 병원 관련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부쩍 집에서 피곤해진 것도 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이유는 가족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불륜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미안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사실 얼마 전부터 당신이 변한 게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 젊은 비서와 바람을 핀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지 몰랐던 겁니다. 바람?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왜 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렇게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울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책상 위에 CT 스캔 필름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남편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 원장입니다. 남편분과 이야기는 잘하셨나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2개월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명판에 엑스레이 필름을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흐릿한 형체들 사이로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폐였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여러 장기에 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과 뼈에도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치료보다는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선택하셨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편안함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흔들렸습니다. 생존 기간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니 너무 짧았습니다. 남편과 앞으로 1년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요. 현재 남편분은 항암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통증 조절과 호흡 보조, 그리고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완화 의학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이미 깊이 고민하신 후 결정하셨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의 답변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외 치료법이라든가. 저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임상시험도 있지만 상철 씨의 상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가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특히 당신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남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단력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사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정보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 이렇게 된 이상 자녀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함께할지, 어떻게 그를 지지해 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를 불러 남편의 병을 알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주변으로 모인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충격, 슬픔, 분노, 혼란. 특히 준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항암 치료라도 시도해 보셔야죠. 그런 선택은 오히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항상 차분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김 원장의 소견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대요? 그냥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냐고요. 남편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긴 하지만 내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나 봐.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 기사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믿을 만한 곳 맞아요? 미국에서 요즘 폐암 말기도 수술로 살아났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병원 옮겨서 다시 검사 받아봐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다 해봤어. 해볼 만큼 해보고 한 결정이야. 더 이상의 치료는 원하지 않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보내기에 아직 너무 일러요. 손자도 곧 태어날 텐데. 손자 안 보실 거예요? 최소한 노력은 해보셔야. 그때 제가 중재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도 고민 많이 했어. 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속이 어떻겠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아빠가 너희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건 바로 이런 반응 때문이야.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너희와 얼굴 붉히는 건 나한테 시간 낭비야.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치료는 시간만 조금 벌 뿐이야. 그 조금 늘어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괴롭게 살아가야 해.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말고 아내랑 너희들이랑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준호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밤늦게 창문 밖을 내다보니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준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앉아 있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가족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곁에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두렵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니? 미영이가 다가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당신이 암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금혼식. 내가 항상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의 말에 지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 결혼 50주년에 금혼식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꿈 중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결혼 50주년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 30주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날 금혼식을 하는 거 어때? 남편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기쁨의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이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은 시간을 금혼식 준비에 보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미영이도 금혼식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숨을 고르던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제대로 서 있고 싶어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날만큼은 남편이 진통제를 더 복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금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천의 호숫가 레스토랑은 저녁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가 손수 준비한 공간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과 가족 사진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금혼식에는 놀랍게도 30년 전 결혼식에 참석했던 몇몇 친구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영희도 왔고 못 본 지 오래된 몇몇 대학 선배들도 왔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비밀리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남편이 휠체어를 거부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입장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남편을 보며 가족들이 안쓰러운 표정을 교환했지만 금세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감동적인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과 똑같은 부케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얀 프리지아와 분홍 장미 그리고 안개꽃. 그 꽃다발을 받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원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사주지 못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제야 이걸 사주네. 그동안 못 사줘서 미안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위해 몰래 준비한 손편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하는 남편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정수가 30년 전 내 곁에 와준 그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 당신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어. 편지를 마친 후 준호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30년 결혼 생활 영상이었습니다. 첫집, 준호의 탄생, 미영이의 탄생, 졸업식, 여행, 그리고 제가 암 투병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가족의 모습까지. 영상이 끝나고 남편이 일어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넘은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부터 꼭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전 결혼식 때 퇴장곡이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암 투병으로 약해진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을 잊은 듯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남편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금혼식. 그날의 행복이 우리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금혼식을 마친 지 열흘 만에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통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상에서도 남편은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떠나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약속해 줄 수 있지? 그렇게 금혼식 후 3주 만에 남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례식장에서 민정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비서였던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었나 봐요. 저는 오히려 민정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해한 건데요. 민정 씨는 잘못 하나 없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서로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민정은 그날 호텔에 출장으로 간 거였고 남편은 그날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양복장을 열어 옷을 만지며 그의 채취를 느꼈고 신발장에 구두를 닦는 습관이 있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아직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 문득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이를 보게 되면 내 서재 책장 뒤편을 열어봐라고 적힌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큰 책장을 살짝 당겨보니
뒤쪽 벽에 작은 나무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에게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심해지기 전 아직 건강해 보이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갈한 셔츠를 입고 정돈된 머리에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폐암 말기야.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있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갑자기 정숙이랑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의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남편은 해맑은 웃음 뒤에 가족 하나하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정수가,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내가 가장 감사한 건 매일 아침 당신 옆에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야. 당신이 암으로 투병할 때 내가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때 매일 기도했어. 제발 그녀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가게 됐구나. 미안해. 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 당신은 아직 많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우리 손자도 보고 아이들의 성공도 지켜봐줘.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내가 남긴 회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길 바란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어.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끔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동안 아빠 옆에서 듬직하게 있어줘서 고마웠다. 준호를 향한 메시지는 남편다웠습니다. 항상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넌 항상 내 특별한 공주님이었어. 가끔은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걱정됐어. 인생은 균형이 필요해.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중요하단다. 그래서 우리 미영이가 앞으로 일도 일이지만 사랑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빠 옆에서 항상 힘이 돼줘서 고마워 미영아. 영상 마지막에 남편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매년 내 기일에 함께 모여 이 영상을 보며 날 기억해 주길.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내 이야기를 나눠주길. 나 참 유별나지? 그러면 우리 가족도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잘 지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지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준호와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이 따뜻한 메시지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일주기가 되던 날, 이천의 남편 사업장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회사를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공 도구들, 남편이 손수 디자인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의 사진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의 품에는 3개월 된 손자 상우가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상우는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손자 보세요. 아버지 꼭 닮았죠?
준호가 상우를 안고 남편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영이도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준호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경영을, 미영이 디자인을 맡아 남편의 회사는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회사의 정원으로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고 노트북에는 그가 남긴 USB 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우리는 매년 그의 기일에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의 유머, 그의 지혜, 그의 사랑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보며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우리 가족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그립고 외롭지만 남편의 말처럼 웃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 속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거기서 지켜봐 줘요. 그리고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그때도 웃으며 맞이해 줘요. 사랑해요, 여보.